사회적 경제 그리고 사회적 금융 나아가서 지역 화폐, 저는 이 세 가지 차원의 키워드를 저는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또는 마을 기업을 따로 생각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금융 시스템은 전혀 별도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지역 내부의 어떤 소득들이 지역의 어떤 소비 또는 지역의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으로서의 지역 화폐는 또 완전히 또 별도의 뭐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의 어떤 소득이 역외로 유출하는 것을 막는 하나의 또 방법론으로, 그러니까 이 지역 화폐를 전혀 사회적 경제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원자화하고 파편화해서 해석하거나 인식해왔던 것들이 우리 한국 이 지역 경제론 또는 뭐 지역 사회론 또는 사회적 경제론의 경로 어종성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동안 뭐 경험론적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외국 사례들을 이제 주로 필드 스터디를 하다 보면 사실 뭐 사회적 경제의 메카라고 볼 수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페인의 몬드라곤이나 또는 캐나다 퀘벡 시티나 또는 뭐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라든지 영국의 쇠필드라든지 글래스고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일본의 가나자와 같은 사회적 경제의 메카들을 이렇게 뚜껑 열고 가보면 사회적 경제, 즉 협동조합과 이 사회적 기업, 그리고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전담 대출하는 이른바 사회적 금융, 그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이 지역 화폐가 하나의 세트가 되어서 굉장히 조금 어려운 말로 중층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 특히 우리 인천의 이른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단편적이었다. 지역 화폐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단편적이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이른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천박한 문제의식,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천박한 문제의식, 바꿔 말씀드리자면 사회적 기업은 그냥 후진 일자리 정도 창출해주면 되는 이른바 고용정책에 있어서의 보조적 수단이라고 하는 이런 천박한 문제의식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만 유일하게 사회적 경제 자체를 이른바 고용 창출의 보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사회적 경제의 메카를 가서 조사를 해보더라도 고용 창출의 수단으로 사회적 경제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른바 지역 회복, 이른바 도시 레질리언스, 지역을 회복시키고 지역 사회의 피폐화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지역에서 파괴되고 있는 지역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지역에서 개발에 의해서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는 이른바 역사자산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이른바 지역 회복의 수단으로서 사회적 경제가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은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인천에서도 사실은 망각되고 있는 포인트인 거죠. 막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작금의 어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인천 지역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던 사회적 경제론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짚어보고, 조금 더 제가 결론을 성급하게 말씀드리자면 사회적 경제론을 조금 더 진보적으로 재구성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막 그런 어떤 문제식으로 그동안의 어떤 여러 저희 짧은 일천한 문제식들을 이렇게 레포트와 같이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예.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인천을 비롯해서요 도시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뭐 일국 차원에서의 어떤 시스템의 위험성, 위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도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도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위기와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에서의 위기입니다. 우리 인천을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역 경제의 지역에서 창출된 소득의 52.8%가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지자가 계시면 좀 죄송스러운데요. 박남춘 후보도 이번에 인천시장 선거에서 가장 중시했던 키워드가 키워드 공략이 서울 인천 10분 시대를 전면에 내걸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서울 인천이 지금 1시간 한 10분, 20분 걸리는 것이 10분으로 단축된다면 어떤 현상이 제일 먼저 나타날까요? 인천에 발생되었던 소득이 52.8%가 지금 서울로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좀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80% 이상이 더욱더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 유출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천의 상업은행에 축적되어 있는 자금의 약 60%가 서울과 경기도로 대출 투용자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인천 사람들이 벌어들인 소득이 서울로 빠져나가는 것은 물론이거와 우리 인천 사람들이 정말 여물게 예금해 놓은 것, 그 예금이 이른바 은행의 활동자금으로 축적되는데 축적된 은행의 활동자금들의 약 대다수가 거의 인천의 재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서울 인천 10분 시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오히려 서울과 인천 간의 어떤 이 물리적 또는 정서적인 거리를 더욱더 크게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 지역 경제가 그만큼 서울과 인접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른바 군나르 뮤르달이라고 하는 정치 경제학자가 이야기했듯이 서울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른바 서울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의 역류 효과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백우아식 이펙트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은 그야말로 모든 것들이 서울로 역류되고 있는 그 피해지 중 대표적 도시 중 하나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역 경제가 피폐화되고 있는데 이런 피폐화되고 있는 지역 경제의 현상을 제대로 분석했다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서울 인천 10분 시대라고 하는 것들을 뻔뻔스러워서라도 내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뭐 제 어린 애정 담긴 비판적 코멘트라고 좀 비판적 지지의 코멘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인천은 지역 공동체가 굉장히 급속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어떤 공동체를 구성해왔던 멤버들 자체가 와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고 붕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 공동체가 피폐화되기 때문에 먼저 1차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역류 효과에 의해서 지역 사회 인재들이 다 서울로 빠져나가죠. 지역의 어떤 인재들이 다 고용을 찾아서 서울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지역의 여러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자신의 어떤 삶의 터전을 잃고 서울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지역의 공동체는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공동체를 중시하는 정책은 오고 간 데 없습니다. 지역의 공동체를 이 미시적 토대로 하는 여러 어떤 시민적 실천 역시 사실은 소수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거대한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괴물 같은 이른바 이 개발 인프라만 우리가 눈앞에 목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은 인천은 지역 경제가 피폐화되고 있음과 동시에 지역 사회가 붕괴되고 해체되고 있는 우리나라 대도시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의 진보적인 도시 연구자들 그리고 유럽의 도시 연구자들이 전면에 내놓고 있는 대안적 키워드로서 도시 회복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도시가 위기를 직면했을 때 그 위기에 얼마만큼 면역해낼 수 있는지, 그 위기를 얼마만큼 잘 대응해낼 수 있는지, 그것을 그 위기에 대한 대응력과 면역력 자체를 외부로부터 빌려오지 않고 그 지역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능력과 인프라에서 찾는 시민적 결집도에서 찾는 이런 어떤 개념을 최근에 전문 용어 또는 유럽과 일본에서는 시민운동가들 이 세계에서 실천적인 개념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도시 회복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시 회복력과 연계되어 있는 기존의 우리 한국의 실천적 담론들을 보면 우리 여기 계시는 민웅기 선생님과 이완 대표님이 아주 대표적인 논자이시고요. 민웅기 대표님, 이완 박사님 대표적인 논자이시고 또 우리 박상문 대표님도 와 계시는데 사실 이제 도시의 회복력을 의식하고 적극적으로 의식했던 시민운동 또는 시민운동 기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문화예술을 도시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도시를 회복해 하는 매우 중요한 인자로 의식하는 이른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크리에이티브 시티, 창조도시론적 담론, 그리고 그
담론의 어떤 영향을 받은 여러 이런 주장과 어떤 실천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천에서도 사실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문화 창조 도시론자들이 지금 여기 또 많이 와 계셔서 오히려 더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근데 이제 도시 면역력, 도시 회복력, 이 도시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것들을 개념적으로 그리고 그 실천을 좀 경험적으로 깊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문화예술을 통해서 도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제가 좀 너무 딱딱한 경제 이야기로 이렇게 귀착시켜서 죄송한데요.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어떤 창조성 또는 경제적인 혁신성과 연결되었을 때에 그 도시의 어떤 레질리언스 이른바 도시 회복력은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지속 가능한 형태로 작동될 수 있게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영국의 쇠필드라고 하는 곳이 최근에 유럽 전역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때는 런던의 이제 동부 쪽이 주로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이렇게 좀 도시가 피폐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뭔가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퍼포먼스를 잘 내고 있다고 해서 유럽으로부터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들은 뭐 카스타드 공장을 이런 아티스트들의 어떤 작업장과 이런 오디오 공간 또는 뭐 연극 무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경제적인 어떤 수요를 파급시켜내는 그런 것들에 성공한 사례로서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에 영국의 쇠필드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매개로 해서 그 지역인들에게 혁신적 사고를 하게 함과 동시에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역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지역 산업을 업그레이드 시켜내고 그리고 보다 더 고차원화되어 있는 사회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협동조합을 육성시켜 나가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 회복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경제 또는 도시 경제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이 단계론적인 매개와 맞물릴 수 있을 때 문화예술이 갖는 도시 회복력, 도시 회복적 차원의 어떤 의의가 더욱더 강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논의가 최근에 주류 담론으로 지금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도시를 회복시켜내기 위해서는 이제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역 경제를 피폐화된 지역 경제를 일단 구해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 사회 그러니까 공동체가 파괴되어 있는 이 지역 사회를 어루만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주입했을 때 도시 회복을 해낼 수 있느냐? 바로 저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론적인 실천론적인 어떤 방법론이 될 수가 있다. 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의미의 지역 경제 또는 산업 경제와는 달리 이른바 사회와 경제 사이의 어떤 그런 균형을 강조하고 경제의 어떤 그런 출발 동력을 이른바 지역의 주민들 간의 지역 공동체의 멤버들 간의 어떤 협력과 연대,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그들 간의 어떤 호혜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역 사회를 풍성하게 하고 결국은 그것이 경제에 있어서도 생산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이른바 사회적 경제로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지역 회복의 하나의 어떤 방법론으로서 저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개념과 실천에 주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지금 오늘 많이 와 계세요. 평소 때 제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대화도 많이 나누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실천들을 직간접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송준호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신규철 처장님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론가 중에 한 분인데 저는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까 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천박한 문제의식을 지적을 했었는데요. 주로 사회적 경제의 메카라고 볼 수 있는 주요 도시들은 사회적 경제를 도시 회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 제가 드렸는데 왜 사회적 경제가 도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논의를 살펴보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지역 공동체의 이른바 협력과 소통 그리고 커뮤니케이션과 상호 신뢰 그리고 호혜를
제도화해낼 수 있는 하나의 실천적 장치이자 정책론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점에 저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얘기는 뭐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오늘 우리 신협에서도 많이 와주셨는데요. 지역의 어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융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회적 금융, 그리고 지역 화폐를 기존의 뭐 이런 뭐 정책 당국에서 제기하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레디칼한 어떤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한번 넘겨주시고요. 네. 자,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우리들의 어떤 인식, 그리고 사회적 경제, 이승수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조금 진보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저는 사회적 경제는 경영이 아닌 운동의 관점에서 접근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후 1시에 문화바람이라고 하는 인천의 문화예술 시민운동단체가 최근에 이제 사회적 기업화되면서 1시에 이제 문화바람에 가서 강의도 하고 했었는데 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사회적 경영,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이른바 컨설팅은요, 카이스트가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알고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최근에는 조금 유감스럽게도 성공회대학도 많이 이른바 사회적 경제의 정치 경제학적인 본질에 대한 어떤 탐구에서부터 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어떤 경영에 대한 기술론적인 어떤 접근으로 많이 좀 빠지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 특히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 방식에 대한 기술론적인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 조직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경영자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기업가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거품 물고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그것은 경영자 마인드, 기업가적인 마인드 자체가 우리에게 체질상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풍부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사회적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도시치고 경영자 마인드 또는 기업가 마인드가 작동되고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가나자와라고 하는 곳 여러분 아시죠? 리틀 교토라고 불리는 굉장히 문화예술적 노하우가 굉장히 뛰어난, 앞서 나가 있는, 그리고 아주 오래된 역사도시, 그리고 아주 세련된 도시입니다. 가나자와에 가면 기모노 생산자들을 약 96.8%가 다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연대되어 있어요. 그런 어떤 생산자 협동조합의 전통이 강해서인지 가나자와에서는 다양한 소비자 운동이 이른바 협동조합의 형태로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기모노 산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공업품, 일반적인 어떤 우리 식생활, 식재료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상품들이 이른바 조직화된 공급자와 조직화된 소비자가 서로 매칭되어서 교환 거래되고 있는 시스템이 가나자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가나자와의 소비자 운동, 이 생활협동조합 어디를 가봐도, 가나자와의 어떤 생산자 협동조합을 가봐도 기업가 정신과 경영자적인 어떤 마인드를 강조하거나 실천해온 케이스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생산을 조직화하고 소비를 조직화하는 운동을 해야만이 우리 지역 내의 생산과 소비 자체가 본질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 양적인 미스매칭을, 이 운동에 의해서 그 미스매칭을 매칭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뚜렷한 운동가적인 문제식밖에 저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거죠. 볼로냐에 여러분 가보신 분들 여기 꽤 계실 텐데, 이탈리아 볼로냐는 세계적인 이른바 협동조합의 메카이죠. 이탈리아 볼로냐에 가보면 왜 협동조합의 세계적인 메카가 되었을까요? 이탈리아 볼로냐는 원래 독점 자본들, 외부의, 도시 외부의 독점 자본들에 대한 대항 운동으로서 반독점 자본 운동가들이 생산을 조직하고 소비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이 구축되었고, 그런 어떤 협동조합들이 클러스팅 되면서 이른바 볼로냐는 협동조합의 메카로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볼로냐의 이른바 미시적 토대는 바로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
독점자본의 행포에 대한 저항운동, 그 저항운동을 리더해왔고 주도해왔던 운동가들이 이른바 이 생산과 소비를 조직화하는 그 첨단에 섰던 것이죠. 선봉에 섰던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제가 나중에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맥락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세계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미국 드라마 섹스 앤드 시티라고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시죠? 저 영어 회화 공부 때문에 섹스 앤드 시티 정말 열심히 봤습니다. 막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하는 걸 막 그냥 몰래 마누라 몰래 일어나서 막 열심히 섹스 앤드 시티를 봤는데요. 섹스 앤드 시티의 그 주인공이 사라 제시카 파크라고 하는 유명한 여러분 저 헐리우드 배우죠. 유대인입니다. 그 헐리우드 배우가 섹스 앤드 시티에서는 유명한 뉴욕에서 유명한 칼럼니스트로 나오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근데 이 사라 제시카 파크가 자기 칼럼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오거나 그 다음에 실연을 당하거나 하면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였죠? 고급 명품 구두를 그냥 막 사재끼는 곳으로 갑니다. 그 명품 구두를 사재끼는 곳이 바로 미국 최고의 진보적 사회적 기업인 하우징 웍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하우징 웍스는 중고 명품 구두, 중고 명품 의류 이런 것들을 입수해서 이것을 리사이클링해서 아주 값싼 가격에 뉴요커들에게 팝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익의 80% 이상을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재투자를 하고 에이즈 퇴치 약 개발 같은 것들에 다 재투자를 해요. 그래서 잘 알려져 있는 이른바 미국 최대의 진보적 사회적 기업인데 이 사회적 기업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약 1년에 한 5천억 정도의 총 매출을 올립니다. 5천억 원 정도의 총 매출을 올립니다. 거의 대기업 수준이죠. 그런데 하우징 웍스의 어느 매장이건 하우징 웍스의 어느 리사이클링 센터에 가더라도 경영자적인 마인드와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 눈앞에는 그리고 문헌을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는 주로 운동가적인 마인드로 무장되어 있는 사회적 기업가, 이른바 사회적 경제 운동가들밖에 없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바로 사회적 세계 최고의 모범 진보적 사회적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하우징 웍스의 그 성공의 바로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우징 웍스를 사회적으로 지지해주는 하우징 웍스의 운동을 사회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먼저 토대에 구축되어 있고 이들이 하우징 웍스의 소비자가 되고 투자자가 되고 출자자가 되고 원재료 공급자가 되고 기부자가 되어주기 때문에 바로 경제적인 이익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 하우징 웍스의 원래 운동가적인 미션은 바로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94년도에 하우징 웍스를 사회적으로 지지하고 하우징 웍스의 선언문에 서명을 했던 사람이 뉴요커들이 약 10만 명이 됩니다. 그 10만 명의 98% 이상이 지금도 하우징 웍스의 소호 매장과 시카고 매장과 월스트리트 매장에 가서 하우징 웍스의 중고 명품 파울로 블로니 구두 같은 것들을 사주는 소비자의 거의 대부분이 하우징 웍스의 성소수자 인권 문제, 즉 레디컬 인클루전 활동을 지지해 줬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우징 웍스가 엄청난 매출을 유지해내고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미시적 토대는 하우징 웍스의 상품 경쟁력이 아니라 하우징 웍스의 어떤 지가 경쟁력이 아니라 하우징 웍스의 입지 경쟁력이 아니라 바로 하우징 웍스의 명확하고 뚜렷한 이른바 사회운동적 미션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운동적 미션을 지지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하우징 웍스의 소비자가 되고 투자자가 되고 출자자가 된다는 사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적 경제 조직은 이른바 수익을 쫓는 기업가 마인드, 경영자 마인드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 문제에 우리가 천착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천착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지역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이른바 운동가적인 앙테나와 운동가적인 어떤 감성을 가진 이른바 경영자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바라봤던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경험론적인 분석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여기에 또 뭐 우리 전 홍명 부평구청장님 뭘 지지하시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뭐 저도 뭐 반대하고 뭐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2015년도였나요? 한번 큰 코 다칠 뻔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할 뻔했냐면요. 부평구 내에 있는 환경미화 사업 있죠. 환경미화 사업을 이걸 사회적 기업에게 위탁하겠다 하면서 나름 또 생색을 냈어요. 사회적 경제를 키우는 우리 지역이다. 사실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사업에서 영위되고 있는 것을 사회적 기업에다가 사회적 협동조합에다가 위탁하는 것. 이거는 사회적 경제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전면에 깔고 공공사업을 민영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평구는 그 바로 좀 여러 이제 진통 끝에 바로 그것을 철회했는데요. 저는 그 철회를 함량한다라고 하는 칼럼을 제가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릴리스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공공사업에서 그 사회적 경제의 사업 자체가 파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평구와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 사업을 민영화해서 즉 사회적 기업에게 위양해서 사회적 기업이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에다가 공적 기관이 그 프로젝트를 위양할 때는 오히려 사회적 경제로 위양했을 때 그 고용의 질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될 때 그 위양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의 고용의 질 자체가 얼마만큼 업그레이드 될지는 제가 볼 때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공적 영역의 사업, 공공사업의 민영화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에 관한 다양한 토론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 다음에요. 뭐 반독점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 약간 갑자기 그냥 이제 좀 너무 레디컬한 얘기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 사회적 경제 필드에서 가장 최악의 조합이 뭐냐면 반독점 자본 운동 없는 저는 사회적 경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요. 다양한 어떤 협동조합 운동가들, 사회적 기업 운동가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대기업에 대한 어떤 뷰 포인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대기업과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해야만이 대기업으로부터 기술도 전수받고 대기업으로부터 우리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시장 기회도 얻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운동가들이 있는 반면에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은 이른바 독점 자본가는 명확하게 좀 뭐라 그럴까요? 대척점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뭐라 그럴까 좀 무의식적으로나마 그렇게 인식하는 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전자는 틀렸습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단정을 하냐면 앞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볼로냐의 사례를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탈리아의 특히 에밀리아 로마냐주가 사회적 경제의 세계 최대의 메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탈리아는 도시국가로 분열된 아주 오랫동안 도시국가로 분열됐습니다. 국민국가로 이렇게 통합되고 수렴되는 시기가 굉장히 늦었어요. 다른 여타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도시국가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인천시하고 경기도 사이에 거래관계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장벽이 그리고 관세장벽 또는 정서장벽 정치장벽들이 이렇게 구축되었고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도시국가로 분열되어 있으니 볼로냐에 있는 여러 자본들은 여러 생산자들은 아무리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덩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불려나가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관세적으로 정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그런 도시국가로의 분열이라고 하는 이탈리아만의 이른바 역사적 정세, 정치적인 정세 하에서 이른바 각 도시의 생산자들은 더 이상 덩치를 불리지 않고
다양 작은 덩치들의 어떤 개별 생산자들이 어소시에이션을 구축하는 이른바 결사체를 구축해서 즉 생산자 협동조합을 구축해서 외부로부터 프랑스로부터 진격되어서 내려오는 독일로부터 공격되어서 내려오는 이른바 글로벌 초국적 자본에 대해서 그들은 나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탈리아의 어떤 특유한 어떤 정세 하에서 나타난 이 역사적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이탈리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도시국가로 분열되어 있는 현 주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탈리아 볼로냐에 있는 협동조합이 왜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높은지, 사회적 경쟁력과 이른바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경쟁력이 높았던 이유는 바로 글로벌 초국적 독점 자본에 대한 저항 운동으로서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생산자들과 밑에서부터의 어떤 연대와 협력과 어소시에이션, 결사, 연합을 지향했던 것이, 시도했던 것이 그 글로벌 자본에 뒤지지 않는 하나의 굉장한 경쟁력을 밑에서부터 갖출 수 있었다라고 하죠. 이 점이 저는 우리에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적인 어떤 이 시사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협동조합도 협동조합들끼리, 즉 소생산자들끼리, 칼 막스의 얘기 용어법을 빌리자면 자유로운 소생산자들의 연합을 구축을 해서 이걸 초국적 독점 자본과 싸워 나가는 그 과정에서 learning by doing이 작동되면서 이른바 소생산자들의 경쟁력 강화와 연결이 되는데, 이미 그런 어떤 소생산자들끼리의 연합, 즉 생산자 협동조합을 구축하기도 이전에 초국적 독점 자본으로부터 떡고물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은 초국적 독점 자본에 대한 감성적인 측면에서도 이거는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과 관련된 역사와도 위배되고 있다. 경험론적 관점에서도 위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들끼리 나중에 재벌 체제 내에 재벌의 지주회사가 있죠.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그 밑에 여러 계열 회사가 있듯이 저는 재벌 시스템도 이른바 협동조합 시스템도 재벌과 같이 콘체른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초국적 독점 자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어떤 반독점 자본 운동 주체로서 지역 시민들로부터 탄탄한 지지를 얻어내고 그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해 나갈 때 이른바 반독점 자본 운동의 주체로서의 협동자본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윤리적인 소비와 윤리적인 어떤 인식 자체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 부분이 우리 한국의 사회적 경제 실천과 이론에 반드시 접목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이 부분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좀 이론적인 부분인데요. 요거만 넘기면 전혀 워낙 일천한 문제의식이어서 여러분들 충분히 쉽게 러닝해 오실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저는 우리 한국의 사회적 경제 운동가들이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아주 좀 제가 좀 단도직입적이고 좀 도발적인 문제 제기일 수가 있겠는데요. 바꿔 말하자면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인식하거나 영리기업과 뭔가 좀 다른 어떤 형태의 지향성 또는 어떤 경영 노력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조금 드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냥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일국 차원에서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으니 나도 이번에 일자리도 없고 사회적 경제를 한번 해보자 주로 이런 어떤 맥락에서 일반 시민들이 사회적 경제와 마주하는, 이게 비단 어떤 인천뿐만 아니라 우리 이 나라 전체의 주요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운동가들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어떤 본질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통찰은 좀 결여되어 있다라는 다소 도발적인 문제 제기를 저는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시장 경제의 가장 핵심은 어떤 것입니까? 시장 경제이건 어떤 경제이건 여러분 생산자와 소비자는 인격적으로 통일된 주체가 아니죠. 우리 황동욱 선생이
인천에서 볼펜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럼 나는 볼펜을 소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니다. 황동욱 사장하고 양준호 소비자가 서로 텔레파시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한 내가 얼마만큼의 어떤 볼펜이 필요한지를 생산자인 황동욱 사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량과 공급량은 반드시 불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맞죠? 양적으로 불균형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요량과 공급량 사이의 양적인 불일치를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했던 아담 스미스 씨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무엇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다 이야기했죠? 보이지 않는 손이 뭡니까? 이 가격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업앤다운 운동을 하는 이 가격의 상하 운동이 결과적으로 수요량과 공급량 사이의 어떤 모순을 사후적으로 조절해준다. 사전적으로는 생산이 이루어지고 생산이 볼펜을 찍어낸 이후에 가격이라고 하는 전지전능한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상하 운동을 럭셔리하게 움직이게 되면 사후적으로 생산량이 소비량에 맞춰져 들어간다. 소비량도 생산량에 맞춰서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사후적 조정입니다. 이게 아주 좀 진부한 말씀, 이론적인 용어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사후적 조정.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이른바 생산과 소비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본질적인 양적 모순이 사후적으로 조정된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이른바 기존의 주류 경제학자들, 우파 경제학자들은 주로 그와 같은 사후적 조정의 정당성과 그 엘레강스함을 강조하는 데에 그 이론적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바로 그와 같이 사후적 조정에 의해서 생산량이 조절되고 소비량이 조절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럭셔리하게 잘 조정된다면 IMF 경제 위기가 없어야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없어야죠. 19세기만 이야기하자면 1811년, 1822년, 1833년, 1841년, 1852년 10년마다 한 번씩 도래되었던 선진 자본주의 제국, 이른바 영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제국에서 나타났던 과잉 생산 공황,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19세기만 그렇지 20세기는 안 그랬다고요? 20세기는 25년에 한 번씩 구조적인 대위기가 나타났다는 것,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1970년대 딱 중반에 뭐죠? 제1차 올쇼크 터지고 나면서 자본주의 구조적인 어떤 과잉 생산 공황이 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IMF도 겪었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었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그와 같이 사후적 조정에 의해서 불균형을 균형으로 잡을 수 있다라고 하나, 역사적으로 볼 때 끊임없이 주기적 공황이라고 하는 이른바 모순적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조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균형이 제대로 근본적으로 균형으로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조금 얘기가 좀 진부해지는데요. 그런데 사회적 경제는 어떠한 경제의 조정 메커니즘을 지향하느냐 하는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쿄에 가면 신주쿠 주위에 있는 아주머니들 약 3만 명이 신주쿠에 있는 세카스 클럽, 생활 클럽이라고 하는 소비자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있어요. 일본 내 생활 협동조합 중에서 굉장히 레디컬한 조직입니다. 일본 공산당의 지역 운동하고 아주 맞물려 있는 아주 레디컬한 이 소비자 운동 단체인데요. 이들은 금 100%를 시부야 인근에 있는 동경의 치바현에 있는 농업 생산지로부터 그들의 먹거리를 다 조달해 봤습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한 도시 대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은 생업을 매개로 해서 조직화되어 있고, 이 도시 주부들에게 식재료를 제공하는 수도권 주위의 인근 농업지구의 생산자들은 생산자 협동조합을 매개로 해서 조직화되어 있어요. 자, 소비자가 조직화되어 있고 그리고 공급자가 조직화되어 있죠. 근데 이 조직화된 생산자와 조직화된 소비자는 주기적으로 만나서 무엇을 사전에 협의를 하느냐? 우리 신주쿠 주부들에게 1년에 이번 분기에 얼마만큼의 쌀을 공급해달라, 얼마만큼의 옥수수를 공급해달라, 얼마만큼의 과일을 공급해달라, 얼마만큼의 양배추를 공급해달라, 이른바 수요량을 사전적으로 건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전적으로 생산자가 수요량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 생산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낮다? 낮을 수밖에 없죠. 대신에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조직화된 생산자들은 조직화된 소비자에게 최고의 양질의 유기농 쌀을, 최고의 양질의 유기농 과일을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자가 조직화되어 있고 소비자가 조직화되어 있고 이 조직화되어 있는 양자가 사전적인 협의를 통해서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사회적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이른바 사회적 경제가 만에 이른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나타나지 않는 사회적 경제가 지향하는 경제의 조정 패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오늘 말씀드렸던 진부한 형태로 말씀드렸던 이 사후적 조정을 뛰어넘는, 극복해내고 생산자 주체와 소비의 주체가 사전에 이른바 협의를 통해서 생산량에 대한 이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 이것은 시장을 극복해낼 수 있는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경제의 조정 방식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그것을 관찰자, 사회적 경제를 관찰하는 제3자로서의 우리만 인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운동의 당사자들이 저는 이 사회적 경제의 경제 조정 패턴, 경제 조정 메커니즘의 의의를 제대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른바 동경의 신주쿠의 소비자 종합과 그리고 치바현의 생산자 종합 간의 이른바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변혁적이고도 대안적인 경제조정 패턴 자체가 사회적 경제 운동가들 차원에서 실현될 수가, 지향될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소 이론적인 얘기들을 조금 많이 늘어놓게 되어서요, 여러분 죄송하고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우징웍스는 제가 아까 사회적 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조직은 운동가적인 조직, 운동가에 의해서 경영되어야지 기업가 또는 경영자 마인드로 투철한 이런 주체에 의해서 경영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그 부분을 강조를 드렸는데요. 하우징웍스의 경쟁력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들 나름의 이른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성소수자 인권 문제, 이 문제를 그들은 천착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사회적 문제 영역에서의 어떤 독창성, 혁신성,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뉴욕인들로부터, 뉴욕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게 되었고 그 지지가 소비, 투자, 출자로 이어졌다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먼저 경제적 지지, 시장적 지지에 앞서 이른바 운동가적인 지지, 즉 사회적 지지를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8번 정도 방문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좀 잘 못 갔는데요. 그러니까 최근 한 3년 정도는 이 일본 사카이 마을의 양상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팔로우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2014년 이전에는 제가 안식년 들어가기 전에는 거의 일본만 가면 제가 이 후지산 밑에 있는 나가노현 이 사카이 마을은 한 5,000명 인구가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동정도 수준이겠네요. 이 사카이 마을의 작은 도시인데요. 사카이 마을로 가는 이 나가노현 중앙역에서 사카이 마을로 가는 버스는 3개월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이게 예약이 안 됩니다. 완전 로컬 후지산도 아니고 그야말로 일본 관동 지역의 그 로컬 중에 로컬인데 이 지역 안에 딱 들어가는 전철은 없고 이 버스를 3개월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냥 자가용으로 그냥 몰고 가는 제 일본 지인을 통해 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외국 사람들이 외국의 주요 도시의 진보적 이 주민운동가들, 진보적 지역운동가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사카이 마을을 너무 많이 찾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너무 붐비게 되었던 건데요. 시간 관계상 사카이 마을의 핵심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카이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됐던 이유는 인구 5천만의 작은 공동체적인 어떤 도시예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목공의 제품, 가구, 그리고 가구 원자재, 그 다음에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생산자들은. 그런데 오늘 제가 아까 사전적인 조정을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사카이 마을은 100% 생산자들이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사카이 마을의 소비자들은 100% 거의 조직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조직화되어 있는 생산자와 조직화되어 있는 소비자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사카이 마을 진흥을 위한 유한회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한회사의 법적인 형태는 협동조합인데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중간 매개 역할하는 협동조합이 사카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몽땅 다 사다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 안 가죠? 자, 사카이 마을에 가면 이발소도 있겠죠. 사카이 마을에 가면은 여러 마사지 하는 데도 있겠죠. 공산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는 물론이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그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이 100% 다 사들인다는 거죠. 이발을 어떻게 사들이냐? 나중에 쿠폰으로 사들일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그죠? 먼저 사들입니다. 사들여서 지역에 조직화된 생산자들에게 이를 그들의 필요에 맞게, 그들의 선호에 맞게, 그들의 희망과 만족에 맞게끔 굉장히 시민이 통제하는 조직인데 민주적으로 배분을 하고요. 주로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이 체제를 지속해 왔는데 평균 70%는 다 소진되고 30%가 재고로 남는답니다. 그렇겠죠? 그죠? 남는 30%의 재고를 어떻게 하느냐? 사카의 이른바 기초자치단체가 30%를 사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뭡니까? 공공서비스의 재원으로, 공공서비스의 재료로 활용하는 거죠. 할아버지들에게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발 쿠폰을 주고, 할아버지들에게 몸이 안 좋은 분들에게 마사지 티켓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사회 서비스의 차원에서 30%를 기초자치단체가 사들인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재고율 제로의 지역경제가 구축될 수 있는데, 재고율 제로의 이른바 자기 완결성이 굉장히 높은, 자기 순환성이 높은 그와 같은 지역 공동체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카이 마을 진흥을 위한 유한공사, 즉 협동조합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협동조합이 30년간 그 지역의 생산을 조직화하고 그 지역의 소비를 조직화해서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생산자들과 상인들은 재고를 남기지 않고 다 물건을 팔 수 있고 공급할 수가 있고, 소비자들 역시 적시에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만큼 공급받아낼 수 있고 싸게 공급받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30%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공공지출이 헛되게 쓰이지 않고 그야말로 지역경제를 100%의 순환도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아주 유효한 이른바 공적 자원으로 재정지출이 되더라는 일거삼득의 시스템. 그 시스템의 정중앙에 이른바 협동조합이 있고, 그 협동조합이 추구한 것이 바로 그 지역 차원의 생산의 조직화와 소비의 조직화이고, 그리고 그 협동조합과 관련된 모든 운영은 그 사카이 마을의 이른바 위원회 조직들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결정되는, 때로는 결정이 잘 나지 않아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정도로 민주적인 그런 사회적 경제가 작동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에 한번 대입해보죠. 우리 인천에서 엄청나게 생산되죠. 우리는 공업도시니까, 그죠? 우리 인천에서 생산되는 공산품들, 상품들, 인천에서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 상품들, 이런 것들을 이른바 시민이 거대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른바 조직률 약 90% 이상의, 그러니까 19명은 다 그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거죠. 그런 거대한 협동조합이 다 사들이고 이를 필요와 그리고 원하는 대로 민주적으로 배분하는
여러분 소련식의 중앙 정부가 체를 정치를 통해서 이 중앙 집권적인 어떤 생산 통제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시민이 조정하는 이른바 생산과 소비 간의 어떤 매칭. 여러분 좀 설레이지 않으신지요? 뭐 요 정도로 제가 사카이 마을을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 일곱 번째로 협동조합의 시대가 지금 도래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평균 보면 5명 중 한 사람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이제 되고 있대요. 그리고 서울 같은 데 가면 그 협동조합의 조직률 더욱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박원순 시장이 또 사실 또 협동조합 정책을 또 선도해 나가는 바람에 여타 지방자치단체도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협동조합 기본법이 손학규 씨에 의해서 발의됐지만 아무튼 우리 한국 사회에 더 뿌리 깊게 이제 제도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를 협동조합의 시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협동조합이 대세입니다. 술집도 협동조합으로 만들고 대리운전도 협동조합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협동조합이 어떤 영역에도 다 적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협동조합의 이런 뭐 홍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협동조합의 시대에 우리 사회가 제일 관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제일 지향하고 있고 협동조합이 가장 민감하게 지향하고 있는 포인트가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혹시 협동조합 경영자분들 계십니까? 협동조합 운동가들이 가장 민감하게, 가장 예민하게 바라보고 또 대응하는 게 바로 조합원 민주주의입니다. 협동조합 운동가들은 조합원들의 이른바 1인 1표를 최대의 가치로, 최대의 미션으로 존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협동조합 운동가 계시면 조금 쓴소리입니다만 그런 협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노동자 민주주의는 관철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구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혹시 아세요? 협동조합이 대외적으로는 그리고 대내적으로 조합원 민주주의를 엄청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면서도 실제로 협동조합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이른바 인권과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시간과 노동자들의 어떤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 부분 우리 협동조합의 시대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을 그냥 동지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 책에서 동지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주로 조금 이렇게 여러분 꼰대들 있죠. 우리 한국에 특히 우리 인천 지역에 제가 사랑을 갖고 있는 노동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습니다. 저는 뭐 노동당, 정의당 할 것 없이 진보정당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노동당 당원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제가 메아리 꼬일 때가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교수님 협동조합 계량 아닙니까? 좌파는 노동조합 운동해야지 무슨 협동조합 운동입니까? 조금 더 논쟁해 보면 이럽니다. 칼 막스가 무슨 협동조합 얘기했습니까? 항상 귀되는 부분은 기착되는 부분은 막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막스의 어떤 여러 제1차 인터내셔널 지령이라든지 1869년에서 1873년도에 연속으로 나왔던 칼 막스의 이른바 인터내셔널 지령문들, 그 다음에 서두 뭐라고 할까요, 모두원 같은 것들을 보면 사실은 칼 막스는 굉장히 협동조합 운동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동자들 자본에 예속시키고 궁핍을 제도화하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자유로운 생산의 연합이 주가 되는 공화제적인 경제체제로 시프트 시켜주는 유일한 이른바 운동이 생산자 협동조합적 생산운동이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막스가 협동조합을 언제 강조했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에 맞지 않은 것이고 사실은 문헌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인 거죠. 또 하나는 칼 막스의 1860년대부터 1870년대까지 여러 문헌들을 보면
심지어는 청년 막스, 최근에 영화도 나왔지만 1840~50년대부터 1870년대까지의 막스의 문헌들을 보면 막스는 하나의 어떤 문헌 해석학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명확한 경향을 보이는데 노동운동이 고양할 때, 노동운동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조직화되고 노동의 어떤 정치적인 노동자들의 힘이 강해질 때는 오히려 협동조합에 대한 칭송의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노동이 퇴보하거나 이 인터내셔널이 패배를 한다든지 하는 노동자 세력 자체가 이렇게 침체될 때는 오히려 협동조합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식견들을 막스는 많이 보입니다. 그게 이제 한 20년간 막스 문헌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인데요. 지식사회학적인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칼 막스는 협동조합에 대한 굉장히 의미 있는 규정을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막스의 도달점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련식 국가주도형 계획경제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막스는 여러 문헌들에서도 자유로운 어떤 생산자들의 어떤 연합들, 그 생산자 연합이 생산을 조직화하고 소비를 조직화하고 생산량을 통제하고 소비량을 제어하는 이와 같은 모순이 없는 경제의 양적 모순이 없는 시스템, 이런 것들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만, 그 바로 자유로운 생산자 연합을 담보해내고 제도화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협동조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쭉정이 협동조합은 별개의 얘기이겠지만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협동조합론에 대한 칼 막스의 어떤 리터리처를 우리가 현대적으로 다시 한번 잘 나가야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협동조합 운동을 막스주의적으로 이렇게 재구성을 한다면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따라 남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재벌이 지금 콘체르 형태잖아요. 이렇게 지주회사가 있고요. 재벌 시스템 전반을 기획하고 통제하고 모니터링하는 홀딩 컴퍼니, 그러니까 지주회사, 그러니까 머리가 되는 이 홀딩 컴퍼니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여러 계열회사가 있고, 계열회사의 어떤 경영권과 인사권은 다 이제 홀딩 컴퍼니가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에서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재벌 시스템, 재벌의 내부 거래 시스템, 재벌의 이른바 컨처런 시스템입니다. 나는 그와 마찬가지로 막스는 이른바 1870년대 독일 3인당의 협동조합 노선을 비판하기 위해서 막스가 이야기한 것은, 막스는 협동조합 운동이 진보적인 어떤 실천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협동조합은 거대화해야 된다, 대규모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영세한 규모의 어떤 협동조합으로는 이른바 어떠한 변혁적 진보적인 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대규모화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를 막스의 생전 문헌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브루노 요사와 같은 이탈리아 막스주의 협동조합 운동가들이, 연구자들이 막스의 어떤 문헌적 어떤 의의를 토대로 해서 막스주의적인 어떤 협동조합 운동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들을 보면, 협동조합이 앞으로 정말 변혁의 어떤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들끼리도 콘체런으로 엮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협동조합들 중에서 경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있을 것이고, 중공업에 종사하는 협동조합이 있을 것이며, 협동조합과 같이 오늘 우리 김전무님, 이상무님 와 계십니다만 신협과 관련된 금융협동조합도 여기 계시죠. 이른바 금산분리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협동조합의 대규모화 운동을 위해서는 협동조합만큼은 금산통합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이 협동조합과 금융협동조합이 통합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경공업 분야의 어떤 협동조합과 중공업 분야의 협동조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들이 하나의 콘체런으로 구성해서, 바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삼성생명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서 비즈니스를 해나갔죠? 제가 삼성의 구조조정본부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압니다. 삼성그룹 사람들 다 보험 들어줘가지고 삼성생명 정상화했죠? 맞죠? 여러분, 삼성자동차, 삼성그룹들 전기 인사 때 승진하려면 전부 다 르노 삼성 7 타고 있어야 돼요.
이른바 내부 거래라고 하는 것이 장난이 아니죠. 한국의 재벌의 성장은 재벌 컨체른 내부의 이른바 다양한 계열 회사 간의 내부 거래에 의해서 이른바 독자적 생존이 가능해졌던 것처럼 협동조합이 서로 컨체른화해서 이른바 컴비나토화해서 컨체른화되어 있는 협동조합 내부의 이른바 거래를 항상화하고 제도화하고 강화해야 된다면, 강화해 나갈 수 있다면 이른바 다소 민간 자본에 비해서 열악한 경영 환경에 있는 협동조합 개별 주체라고 하더라도 내부 거래를 통해서 이른바 그 생명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적인 이른바 협동조합 운동의 바텀라인이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건 이제 넘겨가고요. 예. 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요. 제가 한 10분 정도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회적 경제의 재구성에 대한 얘기였고요. 사회적 금융, 이제 사회적 금융과 지역 화폐가 있는데요. 사회적 금융은 한 꼭지만, 그리고 지역 화폐도 제가 한 꼭지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요. 제 말씀을, 제 문제의식을 전달드리고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잘 아시잖아요. 이게 사회적 금융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특화 금융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사회적 금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사회적 금융과 관련돼서 잘 안 알려져 있는 팩트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캐나다 퀘벡에 가면 데자르댕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신협이 있습니다. 이 데자르댕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이른바 사회적 기업 은행이 있는데요. 이 은행은 자산 안전성 부문에서도 세계 랭킹 20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웰스 파고와 같은 이른바 일반적인 금융자본들, 즉 상업은행에게도 꿀리지 않는 이른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 은행이에요. 이 은행이 어떤 식의 투융자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볼로냐에 있는 율리은행이 있어요. 이탈리아에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전담 대출하는 이른바 율리은행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가면 3차원 은행이라고 해서 토리오도스 은행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영국에 가면 지역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에게 전담 대출하는 크레딧 유니온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신용 조합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의 지역의 이 지역의 이른바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 전담 대출하는 신용금고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신용금고에는 나타나진 않지만, 네덜란드의 토리오도스 은행에는 나타나진 않지만, 이탈리아 볼로냐의 율리은행과 그리고 영국의 크레딧 유니온과 그리고 캐나다의 데자르댕과 미국의 CDFI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이라고 해서 CDFI의 투자 패턴을 보면, 융자 패턴을 보면 경기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재열 상무님, 네. 이재열 상무님은 지금 신협의 상무님이신데요. 이 상무님이 영리를 중시하는 상업은행의 이 대출 담당자다. 그러면 경기에 탄력적으로 대출하실 거예요? 아니면 경기에 비탄력적으로 대출하실 거예요? 탄력적으로요. 탄력적으로 대출하죠. 왜? 경기 좋을 때 돈을 빌려주지. 경기가 처박히고 있는데 돈을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1997년 IMF 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상업금융은 그 이전에 경기와 무관하게 대출하다가도 IMF 위기 이후에 경기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대출하게 됩니다. 왜? 상업은행은 BIS 비율 규제라고 해서 자기 자본 비율 규제를 통제받기 때문에 수익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주의적인 이른바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적 경제의 메카, 사회적 경제를 금융적인 측면에서 지탱하고 있는 데자르댕이라든지 볼로냐 이탈리아의 율리은행 등등은 경기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오히려 융자를 더욱더 많이 하고 경기가 좋을 때는 오히려 융자량을 줄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떤 것들이 짐작되시는지요? 바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투자 패턴과 정합적인 형태의 대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영리기업은 이상무님 한 번 더 출연해 주십시오. 이상무님 영리기업의 사장입니다. 투자는 경기 좋을 때 많이 하세요? 투자는 경기가 안 좋을 때 많이 하세요? 좋을 때 하죠. 좋을 때 하죠. 경기가 계속 청신호를 보일 때 투자를 하겠죠. 영리기업의 사장님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조직의 모범적 도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이른바 경영자들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투자량을 늘리고요. 경기가 좋을 때 투자량을 줄입니다. 무엇 때문일까? 미쳐서? 자기의 모든 자본금과 자기의 모든 수단들을 뭐 사회에 헌신하기 위해서? 미쳐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 사회성이 강한 협동조합의 목적은 바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개량 사회학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 문제는 경기가 좋을 때 많이 나타날까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사회 문제가 더욱더 많이 나타날까요? 바로 그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환경 파괴가 더욱더 많이 나타나고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이른바 가난한 자들의 삶 자체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른바 복지 수요가 더욱더 많아집니다. 바로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이 경기에 역행적으로 움직이니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사회적 경제 조직은 옳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한다면 그 투자는 불황 때 더욱더 늘려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정합적인 형태의 투용자를 매칭하다 보니 사회적 금융의 융자의 패턴이 경기와 역행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로 이와 같은 경험적인 사실을 고려해서 우리 인천에서도 제가 뭐 이전부터 사회적 금융기관이 필요하다. 뭐 인천의 시민사회단체, 인천의 어떤 사회적 기업, 인천의 어떤 협동조합들, 인천의 어떤 6등급 이하의 100만 명 이상의 어떤 신용 이 소외자들, 그리고 영세 중소업자들에 대한 전담 대출을 할 수 있는 지역 채권적이고 사회성이 강한 이른바 지역 차원의 어떤 그런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주장에 거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기의 역행적인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이른바 투자 수요에 매칭되는 형태의 사회적 금융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공공적인 어떤 펀드 그리고 시민적 펀드가 탄탄히 조성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쭉 넘기셨어요, 이 박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 화폐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되고요. 이제 지역 화폐는 지금 우리 인천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저 다음으로 센터장을 하고 계신 우리 남승윤 박사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지금 연구에 천착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뭐 이전에 그냥 지역 화폐에 대한 담론을 지역 사회에 이제 좀 먼저 이렇게 좀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번에 우리 인천시장 후보들 입에서 지역화폐 얘기가 좀 많이 나왔으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인천 지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천 지역의 소득의 52.8%가 서울 등 여타 대도시권으로 다 유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완 박사님과 민웅기 선배가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인천 부사를 보면, 그리고 식민지기 때 발간되었던 퍼블리케이션 되었던 인천과 관련된 경제 통계를 보면, 제가 2015년도에 식민지기 인천항의 통상구조와 통상구조에 관한 실정 분석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냈는데요. 그 책을 낼 때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당시 경성이 있고요, 인천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부가 있고 동래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최고의 이 대도시권이 조선 원산부가 있었네요. 원산부도 있고, 통계에서 보면 GRDP가 가장 큰 이런 대도시권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경성, 부산부, 동래, 인천, 그 다음에 원산 이런 순으로 나타나는데요. 인천만큼 1920년대 30년대 인천 사는 만큼 이출률이 높고 이입률이 높은 지역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유진수 쌤이 지금 인천에서 남동공단에서 볼펜을 만드세요. 그럼 볼펜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에 심도 필요하고 스프링이 필요하죠. 그러면 볼펜 만드는 사업자가 볼펜 생산에 필요한 매우 중요한 필요한 이른바 중간재인 심과 스프링을 경기도에서 경성에서 사온다는 겁니다. 바로 인천의 월미도 인근에 심을 만드는 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이제 제가 제 가정반 그리고 문헌으로 확인되는 것 반반 제가 섞어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당시에 인천에 들어와 있었던 예를 들어서 볼펜 생산자는 그 볼펜 생산에 필요한 심과 스프링을 굳이 조선의 조선인 국적의 생산자들로부터 이 중간재를 조달하지 않고 경기에 있는 경성에 있는 스프링 생산자를 찾아서 이른바 민족 차별적 이 거래를 통해서 이른바 이입률이 높아지고 이출률이 높아지게 됐던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제가 왜 갑자기 황당하게 1930년대 역사를 오늘 여러분들 앞에 내려놓느냐 하면요. 그만큼 인천의 이른바 소득이 유출되고 인천의 산업 간 연관관계가 구축되지 않는 것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른바 작용되어져 내려오고 있는 인천 역사의 부의 유산의 일환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1930년대부터 인천의 생산자와 인천의 생산자 사이가 산업적으로 연관되지 않고 인천에 생산되는 중간재는 다른 곳에 조달되고 인천의 어떤 최종 세트 메이커들은 다른 곳에 있는 부품과 중간재를 조달해오는 이런 미스매칭의 상황. 이 상황이 80년, 9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해소되지 않고 지금도 인천에 강하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2년 한국은행 인천 본부가 릴리스하고 있는 공표하고 있는 지역 산업 연관표를 보고 분석해 보면 인천이 우리나라 10대 대도시 중에서 가장 많은 이른바 산업 유출이 나타나고 있고 가장 많은 산업 이입이 나타나고 있는 곳입니다. 이른바 인천에서 생산된 것이 인천의 다른 생산자에 의해서 조달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조금 다른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안상수, 송영길 그리고 유정복 씨가 한결같이 강조해왔던 경제자유구역 정책. 이 경제자유구역 정책으로 송도, 영종, 청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항상 이런 얘기했죠. 경제자유구역이 우리 인천의 생산자들의 물건과 서비스를 조달해 줄 것이다. 송도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의 물건을 조달하는 비율이 전체 중에서 9%밖에 되질 않습니다. 청라에 있는 청라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에서 생산된 서비스와 상품을 조달해주는 비율 21%입니다. 이거는 지역경제에 아무런 이른바 기여도가 없다는 것이죠. 기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시간 관계상 제가 요약을 하자면 인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천의 소득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 두 번째, 인천의 산업과 산업 사이의 연관이 너무너무 약하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정부는 지금까지 안상수, 송영길, 유정복으로 이어져 오는 이른바 시정부의 어떤 정당은 바뀌었지만 그 연속성은 계속 강하게 작동되어져 내려오면서 이른바 인천의 그와 같은 산업의 문제와 인천의 어떤 소득이 유출되는 문제는 경제자유구역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른바 경제자유구역 만능론. 경제자유구역만 잘 개발하면 인천의 산업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른바 경제자유구역 맹신론. 이런 것들이 인천에 작동되면서 인천의 소득은 더욱더 유출되고 인천의 산업 간 연관은 더욱더 와해되는, 인천의 은행에 축적되어 있는 예금 자금은 외부로 심지어는 월스트리트로 다 도망쳐버리는 이와 같은 현상을 시정부는 방목하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비판적 시민들도 그와 같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실 지적하지 못했던 것 또한 저는 좀 사실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와 같은 인천 산업의 어떤 특수성, 파행적 특수성, 인천 경제의 어떤 파행적 구조, 이것을 고려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이른바 정책적 시민적 대응은 인천의 소득이 인천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인천의 어떤 볼펜 심과 볼펜 스프링을 만드는 업자들이 인천의 볼펜 최종 세트 메이커에 의해서 이른바 구매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이른바 지역 내부 순환형 경제구조, 산업구조를 구축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시민적 수단은 저는 지역화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구상이 이번 선거 국면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인천 경제와 인천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근본적인 분석과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자조적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쭉 넘겨주시고요. 예. 그래서 저는 서울 인천 10분 시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인천을 단축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역 안에서 순환될 수 있는 경제를 빨리 구축해내고, 그리고 인천 같은 규모면 한번 지역 순환형 경제의 어떤 발동이 걸리게 되면 그 파급은 굉장히 커진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청사진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안적 방향 1번 앞에, 바로 앞에요. 그래서 지역에서 창출된 소득은 지역에서 소비돼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지역의 은행 자금은 지역 자금 수요자들에게 투용자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역 기업들의 투자는 지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역 산업 정책의 골자가 되어야지, 경제 자유구역 개발 한번 잘 해놓으면 지역 산업의 문제와 지역 경제의 문제, 지역 고용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이거는 청산돼야 될 이른바 정책적 동굴의 우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넘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금융, 이런 지역 화폐,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선택지에 불과한지요? 앞으로 선택지 중 하나인가요? 두 번째, 그 다음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금융, 지역 화폐가 아직도 계량 노선에 불과한 건지요? 세 번째, 고용 창출이 아닙니다. 지역 회복을 위한, 오늘 제가 도시 레질리언스를 얘기 드렸는데요. 고용 창출 수단이 아니라 지역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경제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넥스트. 자본주의 보안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제가 막스의 어떤 문헌 해석학, 여러분 제가 아주 단편적으로밖에 제시를 못 드렸습니다만, 저는 자본주의 변혁의 한 방법론으로 사회적 경제를 주목해야 한다 보고 있고요. 다음 막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까 제가 모두의 발언 중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도시를 회복해 하는 이런 사회적 경제, 그리고 사회적 금융, 지역 화폐를 요구하고 나서는 것은 여러분들의 권리다, 도시에 대한 어떤 시민의 권리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끝나네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어떤 인식, 그리고 우리의 어떤 통념을 좀 수정해내고 이를 좀 진보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출발점으로 해서 오늘 제 일천한 문제의식들을 하나로 레포트로 담아서 출간을 하게 되었고요. 정말 부족하고 또 이렇게 짧은 분량의 문제의식인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인천도시공공선 네트워크 이완 박사님, 민홍기 대표님, 임복진 대표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 또 이런 좀 과격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러프할 수도 있는 이런 여러 문제의식들을 함께 끝까지 공유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